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조조와 여포의 대격돌입니다. 그해 여름에 다시 서주로 출전합니다. 2차 침공 때는 더 잔혹해져요. 서주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최종 승리가 보이니까 서주의 남은 지역들, 파괴되지 않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파괴와 학살을 자행하면서 도겸의 저항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로 깔은 길은 반드시 피해 보복이 따라옵니다. 조조에 대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조조가 서주 정벌을 2차 정벌을 떠나게 되자 진궁은 반란을 기획합니다. 약간 소심한 대권 주자인 장막과 모사인 진궁과 무력 담당 여포가 합쳐서 연주 탈환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견성의 북쪽에 있던 복양을 차지하게 되고 장막은 연주의 서쪽 지역인 진류에 머물면서 이제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조는 한순간에 연주를 잃어버리고 급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조조와 여포 간의 숙명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종의 정예병 청주병과 유목귀병의 정예 여포의 부대가 충돌합니다. 당연히 한족이 상대가 안 되죠. 와, 청주병이 박살이 난. 조조는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화상도 있고 여포는 더 버티기 힘들었겠죠.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족답게 이동을 합니다. 지방토들이 여포를 공격하는데 여포가 여기서 여기저기 패합니다. 여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잔송상을 입습니다. 여기에 진궁이 자기가 모아온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합세해서 조조와 일대 승부를 벌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여기서 매복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조조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여포는 잔존 병력을 이끌고 서주 땅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각박사에게서 탈출합니다. 이 천자를 조조가 맞이해서 헌제를 옹립하게 되면서 조조의 위상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그러나 진짜 재앙은 이때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조조의 치명적 실수 편입니다. 전에 그 샤오미 제품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 히트 칠 때 그냥 누가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뭐 요즘에 보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대륙의 실수의 원조, 그 실수 안 할 것 같은 조조의 치명적인 실수. 서주 침공과 학살극이 조조에게 2가지 치명적 실수를 남깁니다. 아마 본인이 평생 후회했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는 후회가 아니고 자신의 평생의 발목을 잡았기에 후회했을 실수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바로 서주에서 벌인 학살극입니다. 다른 수가 있었느냐,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뭐 당시에 조조는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게 또 난세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컸죠. 자신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조조가 그냥 무조건 다 학살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나름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마을을 무조건 공격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서주를 공격할 때 서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중원에서 피난온 서주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원의 인재들,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새로운 보호자. 그래서 그쪽 지역은 치지 말라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왜냐면 그때는 그냥 피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부자들은 노비나 다 데리고 사실상 집단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착촌 세우고 마을 세우고 이러고 살아가죠.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라고 일일이 표시를 달았던 모양인데, 그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때도 아니고, 이 또 기병 중에는 보나마나 저기서 흘러들어온, 그리고 원래 청주적이라는 게 그쪽 출신이잖아. 그러니 얘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잣집 어떻게 안 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결국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중원의 인재들마저 이 학살극의 피해자가 되고 조조의 평생 원수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방해꾼이 탄생합니다. 조조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역사에서 이렇게 비중을 가지지 못했을 사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유비입니다. 오늘의 결론, 유비야말로 조조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키워준 사람한테 자기의 꿈이 꺾였으니 얼마나 피를 토했겠습니까? 나중에 유비가 촉을 점령하자 조조가 놀라서 붓을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놀라서 떨어뜨릴 인간이 아니지. 내 탓이야 라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 유비 얘기로 들어가 보겠어요. 유비는 황건적 난 때 세운 공유로 현이가 됩니다. 소설에서는 뭐 현령이 됐다가 도구를 두드려 패갖고 잘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령이 된 게 아니라 현이가 됐었고 잘렸다가 또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이렇게 복직하는 거를 두세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고당현의 현령이 됩니다. 그럼 현령이 됐으면 크게 출세한 거냐? 밑에서 보면요 현령 엄청 높죠. 그런데 당시 후한의 행정구역이 주가 13주예요. 군이 103개, 현이 1179개였습니다. 이게 군의 치수하고 현이 겹치는 게 있다고 해도 거의 1000개가 넘어요. 삼국지에서 보통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려면 군의 퇴수, 최소 군의 퇴수거나 주의 자사 정도는 돼야 했습니다. 이 조조가 연주 자사쯤 됐을 때는 퇴수 갖고도 얼굴 못 밀고 그 조조의 부하 뭐 이런 거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현령이면 이거 한참 만해죠. 게다가 유비는 파산 상태였어요. 현역 현령이 아니고 소설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지만 고당 현령하다가 황건적에게 현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관오리한테 저항하다 잘렸다 뭐 이래서 나 이거 못해 백성을 위해서 이거 못해 이래서 때려치고 나왔다 이거는 면피가 되는데 황건적의 공격을 못 막아서 현이 함락됐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이거.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알고 있는 분위기면은 황건적 잔당 정도는 관우장비가 혼자 나가서 다 패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게 안 되는 거지. 관우장비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쫄딱 파상하게 되니까 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자존심을 꺾고 노식스쿨의 선배였던 공손찬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공손찬이 보니까 딱 유비가 필요했어요. 왜? 이때 원소랑 대치 중이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원소가 세잖아요. 그럴 때 항상 쓰는 말. 상대를 전략적으로 격파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양면 협공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가 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뒤에서 치는 건 100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해라는 장군에게 병사를 주고 거기에 유비를 딸려 보내서 원소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 산동성하고 하남성 그 중간 그러니까 원소하고 조조 사이 정도 도겸과 원소 사이 정도의 땅에다가 전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수를 써서 유비를 평원현령으로 만듭니다. 평원이 딱 거기 있어요. 사실 그때도 평원현령 아니고 잠시 현령했다가 평원의 상이 됩니다. 이때 현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이제 우선 정승, 요즘 식으로 국무총리 같은 건데 현령에도 현령이 있고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상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비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유비는 뭔가 매력이 있긴 있어요. 하여간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믿음을 주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유비가 막 뭐 둔전을 만든다거나 뭔가 혁신적인 거 한 건 없는데 근데 뭐 자관 뭐 혁신적인 걸 해도 욕 처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혁신적인 건 안 했는데도 사람한테 인기 끌고 사람이 의지하고 그런 능력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이렇게 잘 하니까 누군가 평원에 있던 그것도 유씨던데 그러니까 뭐 유비가 싫어가지고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이 이런 분을 내가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자수를 하고 떠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니까 도겸이 공손찬은 너무 머니까 공손찬의 파견 부대였던 전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유비는 자기의 사병 1000명, 공손찬이 지원해준 오한족 기병 약간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은이 기병대장으로 유비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조가 세잖아요. 전해가 보니까 이게 차마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비가 과감하게 전해와 결별하고 도겸에게 갑니다. 유비의 이제 초기 평판을 보면 배신의 아이콘인데 요즘엔 이제 삼국지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비가 뭐 저기 성인 군자냐 제가 배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저기 이 시대에 도학자를 찾는 건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물론 정치인도 흠없이 깨끗하고 사생활도 깨끗하고 이런 사이가 오면 좋겠죠. 또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인간이란 게 항상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선이라는 게 또 개인의 어떤 인격과 노력에 의한 선이 있고 시대가 만드는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 갔는데 총 한 발 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훌륭한 영웅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핵소고지처럼. 그러나 그게 어디 쉽냐고. 그리고 그것도 남이 그거 역할을 해주니까 자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는 걸 정말 냉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성리학자 같은 기준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건 무리죠. 아무튼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도겸이 전해에게 구원 요청을 했을 때 유비가 유민 수천 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정사에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유비가 그냥 출세하려고 도겸에게 간 게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유민들이란 게 서주의 유민, 그러니까 조조의 그 공격을 피해서 온 유민들이거나 어쩌면 그 청주의 황건적 난때부터 돌아다니던 유민일 수도 있는데 유비가 이들을 인심을 얻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유비 밑에서 병아리처럼 정착했다는 거죠. 이 유민이라 그러면 참 불쌍한 것 같지만 청주병도 따지고 보면 유민이잖아요. 난세의 사람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세니까 자기들이 주인을 선택해서 주군을 선택해서 의지할 사람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도겸이 그냥 유비가 뭐 1000명 될 것 같다. 어디다 쓰겠어. 근데 수천 명의 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화시에는 저기 위험한데 저거 혹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급하잖아. 그러니까 유비가 1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데리고 있고 수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겸이 없는 병력에 자기 병력 4000명을 떼주고 소패를 유비의 영지 같은 거로 줍니다. 이 소패라는 지역은 서주에서 되게 요충인데 서주가 이렇게 길쭉하다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겸이 있는 곳이 대구쯤 된다면 피난가 있으니까 평양이나 뭐 안주 정도 되는 데가 소패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을 줘서 북부 지역을 이제 진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조조에게 피해를 제일 적게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조가 2차 침공했을 때 유비가 도겸파였던 조표와 함께 조조한테 덤빕니다. 물론 박살이 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덤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박살이 났다는 건 덤빌 능력이 안 됐다는 건데 그래도 왜 덤볐겠어? 이 지역에서 유민 수천 명, 이때는 이미 수만 명도 됐을 거고 소패를 거점으로 서주 북부 지역에 주민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도망가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비록 깨지더라도. 그런데 이게 서주 사람들은 보통 때 같으면 유비가 깨지면 조조한테 붙겠죠. 이 조조의 초토화 전술에 이미 당해가지고 한이 머릿속 같게 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능력자가 아니라 조조와 대항하는 자, 이기고 지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상대가 안 되지만 유비가 덤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식하게 안 덤비고 적당히 지고 빠져나와서 살아남았죠. 이게 소설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유비의 능력이지. 아무튼 사실은 위험할 뻔도 했는데 이때 조조가 여포의 반란, 진궁의 반란 때문에 회군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서주에 잠시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유비는 명성이 막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까 도겸이 죽을 때 미축에게 이제 유언을 해서 유비에게 서주를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유비 측에서 퍼뜨린 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유비 측에서 꼭 유비가 아니라 뭐 미축이든 유비가 자사가 되니까 유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겸이 양도했다라는 게 서주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상속을 해야 되는 저기 받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겸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고 죽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죽는 거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안 된다고. 도겸이 그냥 돌아가셨는데 도겸 주변에 있던 서주의 유력 인사와 호족들이 유비를 추대했을 가능성도 있죠.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당시 서주에는 몇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도겸파, 도겸이 흡수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권선과 합친 그 도겸파, 그리고 남쪽의 진등,
그리고 아마도 산동 쪽 기반이었을 것 같은 미축.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력자였어요. 진등도 전국 군웅을 꿈꾸던 야신가였습니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유비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명망가였어요. 이때 미축이 유비를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진등은 솔직히 보면 전략적으로 협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진했던, 참 이 시대에 드물게 순진했던 북해 재상 공룡이 또 유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조는 잠시 휴식을 했고 여포랑 싸우느라고. 그러자 또 원술이 서주를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조가 자기 급하고 동급으로 유비를 대우해 준 거예요. 갑자기 이 전략적 방향이 바뀐 거죠. 조조가 아무리 서주에 대해 자선 사업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서주 사람들은 유비 말을 들을 거란 말이야. 당시 상황을 보면 원소나 조조 편에 붙는 게 제일 나으니까 유비는 조조를 고마워하겠지. 천자도 꼈지, 여포도 짜증나지, 원소는 더 짜증나지.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